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질주 파이널 갤럽, 이번 시간은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20강이군요. 이번 제20강부터 우리는 현대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20, 21, 22 이렇게 3개의 강의에 걸쳐서 현대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제20강에서는 한번 우리 미소 군전기를 한번 우리 정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광복 직전에 우리 독립군이 중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러분 중일전쟁은 몇 년에 시작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1937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언제 끝나냐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결국 중국이 승리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중일전쟁하고 청일전쟁을 결코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나라하고 일본이 벌인 전쟁이죠. 그리고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일본하고 패배한 청나라가 일본의 항구인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조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그 조약이 바로 뭐죠?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청일전쟁은 개화기 때 이미 끝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일전쟁은 중화민국하고 일본이 벌인 전쟁이에요. 청나라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바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화민국을 일본이 쳐들어감으로써 중일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일전쟁은 누가 이기죠? 중국이 이기죠. 그러니까 일본은 내내 중일전쟁에서도 싸우고 태평양전쟁에서도 싸우고 있다가 결국 45년 8월 15일에 항복, 전 세계를 상대로 항복을 함으로써 중일전쟁에서도 지고 태평양전쟁에서도 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일전쟁에서 당연히 우리 한국의 독립군은 중국과 함께 공동의 적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어요?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갔어요. 일제가. 그래서 얼만큼 차지했냐면요. 바로 이 선 오른쪽이 바로 일본이 차지한 바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계속 서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중국을 전부 다 장악할 마음이었던 거죠. 당연히 여러분 중국군은 바로 일본군의 진격을 막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군은 중화민국의 군대고요. 이 중화민국은 집권 정당이 중국 국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는 이미 중국 공산당도 있었죠. 그래서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국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싸우고 있었는데 중일전쟁에 발발을 하니까 일단 일본부터 막자라고 해가지고 당시 중국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은 힘을 합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죠? 무슨 합작? 국공합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군 속에는 중국 국민당의 중국 국민당군도 있고 그리고 공산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독립군도 당연히 참여를 하죠. 이 중일전쟁에 참여를 하죠. 당연히 우리 한국군은 중국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보시겠어요? 여기는 우한입니다. 우한에서 1938년에 김원봉이 바로 무슨 군대를 만드냐면 조선의용대를 만들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임시정부는 1940년에 어디 정착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딱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는 이름이 뭐죠? 충칭입니다. 충칭에 딱 정착을 해서 우리 임정은 충칭에 정착을 하자마자 군대를 임시정부의 이 정규군을 창설을 하죠. 여러분 그 정규군은 이름이 뭐죠? 한국 무슨 군? 한국 광복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일전쟁 중에 치열한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화북지역에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가 바로 옌안, 옌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중일전쟁 중에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었어요.
그 예난에 어떤 군대가 또 가게 되냐면 1941년에 조선의용대에 선발대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대원들인데 선발대로 먼저 예난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어떤 전승을 거둡니다.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용대, 여기는 화북지역이기 때문에 화북지역으로 간 지대다라고 해서 본대 지대 개념이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본대는 남고 조선의용대의 지대가 화북으로 가서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대와 지대로 조선의용대가 나눠져 있을 때 본대를 이끌고 있었던 바로 김원봉이 1942년에 어디로 가죠? 그래서 임정으로 들어가죠. 임정으로 들어가면서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자기들끼리 체제 개편을 하죠. 그래서 1942년에 어떤 단체 하나를 바로 만듭니다. 그 단체 이름이 바로 뭐냐? 조선 독립동맹이고요. 그리고 이 군대 이름 또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서 조선의용 뭐로 바꾸죠? 군으로 바꾸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주목해 주셔야 돼요. 서울. 일본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망한 상태가 아니어서 여전히 일제강점기 중이었다라는 거죠. 1944년에 바로 서울에서 비밀결사로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조선 무슨 동맹? 건국동맹이 결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헷갈려요. 서울에서 1944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는 이름이 뭐다? 조선 건국동맹이고 예난에서 1942년에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단체는 뭐다? 조선 독립동맹이다라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중일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어가지고 일본이 바로 패망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현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바로 중국 본토와 우리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단체 세 개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세 지역의 충칭, 예난, 서울이라고 하는 세 지역의 세 개의 단체, 임정,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비밀결사인 조선 건국동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일본이 딱 패망을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과 함께 현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체를 조금 더 구조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세 지역은 충칭, 예난, 서울이 되겠고요. 그리고 충칭에 있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예난에 있었던 단체는 조선 무슨 동맹? 독립동맹.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비밀결사는 조선 건국동맹 1944년에 결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임정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 민족주의, 우익 아니겠습니까? 우익,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의 좌익 계열의 단체, 독립운동 단체가 되겠고, 그리고 서울의 조선 건국동맹은 좌우합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인 김구 선생님이 당연히 이끌고 있었고요. 이 임정의 정규군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한국광복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는 바로 김원봉 선생님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에 계시는 거죠.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본대를 이끌고 1942년에 임정으로 합류하면서 한국광복군의 부사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은 여기 있고,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은 누가 이끌었냐면 김두봉, 김원봉과 다른 인물이죠. 김두봉. 그리고 이 조선 독립동맹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뭐로 이름을 바꾸죠?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조선 건국동맹은 일제강점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이어서 군대를 만들 수는 없었고요. 비밀결사 활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은 좌익의 몽양 여운형이 바로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현대가 딱 시작이 되니까 일본이 패망한 그 직후에 한반도를 이 세 개의 단체 가운데에서 어느 단체가 보다 더 발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냐면 여러분
임정은 충칭에 있고, 그리고 조선 동독동맹은 예난에 있고,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은 내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조선 건국동맹이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의 활동은 조선 건국동맹으로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광복이 된 바로 그날 1945년 8월 15일에 바로 조선 건국동맹이 이제 광복이 되었으니까 진짜로 건국을 하자, 나라를 세우자, 나라 세우는 건국을 준비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바로 8월 15일 바로 그날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건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조선건국동맹은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건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겠습니다. 광복 직전에 바로 연합군들은 어떠한 또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가, 그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카얄포죠, 카얄포. 세계의 그 회담과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우선 여러분 카는 카이로 회담, 그리고 얄은 얄타 회담, 그리고 포는 포츠담 선언.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카얄포의 순서로 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카이로 회담은 1944년 11월에 미영,중 이렇게 세 나라가 만나가지고 회담을 한 건데요. 전후 일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이 카이로 회담 중요합니다. 한국의 독립의 문제를 최초로 바로 보장을 했다라는 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을 한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얄타 회담 1945년 2월에 미영소 이렇게 세 나라가 만나가지고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고요. 자, 그리고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그 독일이 바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곧 독일은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독일이 멸망한 다음부터는 유럽에 그 집중하고 있던 소련이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려서 일본과 싸우기로 약속을 한 게 바로 얄타 회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얄타 회담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 또 무엇이 또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한국의 신탁 통치의 논의가 또 얄타 회담 때 또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포츠담 선언은 45년 7월에,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미영,중소 이렇게 네 나라가 만나가지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동시에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보장되었던 이 독립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카얄포의 순서와 함께 각각의 것들이 한국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리하시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8.15 광복이 되었어요. 광복이 된 다음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될 때까지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소군정기의 출제 포인트는 가장 잘 나온 건 여러분 이겁니다. 순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잡으시면은 정말로 이 미소군정기는 쉽게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미소군정기는 또 굉장히 또 자주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잡는 것이 바로 미소군정기를 정복하는 바로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쌤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화살표로 계속 그 다음에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맨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맨 왼쪽이 돼요. 그래서 또 오른쪽.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쌤이 3년간의 미소군정기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어요. 자, 그러자 광복이 되자마자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네,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실시가 되고 네, 그리고 네,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소군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렸어요. 1945년 12월 네, 모스크바에서 네, 미영소 세 나라를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네, 회의하면서 우리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네, 회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을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들이 바로 네, 한국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고 하는 결의서를 딱 발표를 했는데 그 결의서의 핵심은 3개입니다. 우선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한국인들로 네, 바로 네, 한국 단체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네, 바로 한국인들로 네, 바로 정부를 구성을 해주자. 그런데 한국인들은 네, 아직까지는 네, 민주적인 그런 어떤 네, 정치 활동을 잘 못할 게 틀림이 없으니까 일단은 한국이 그 걸음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자립의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일단은 네, 정식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주자라고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는 것은 당시 한반도를 지금 현재 네,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과 소련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두 당사자는 미국과 그리고 소련이다. 그래서 추후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주자라고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된 다음에도 이 임시정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게 틀림이 없다. 걸음마 단계로서 네, 아직까지는 네, 미숙할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네, 최장 5년 동안 미영소 중 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미영소 이렇게 세 나라인데 네, 이 신탁 통치는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미영소 중 이렇게 네 나라가 네, 최장 5년 동안 우리 임시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한반도를 대신 통치해주자라고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통치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신탁 통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신탁 통치 결정이 네, 바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네, 미영소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결정을 한 내용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신탁 통치 결정이 나오게 되자 네, 당시 네, 국내에 있었던 좌익과 우익은 처음에는 모두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네, 식민 통치와 같다라고 하면서 네, 신탁 통치 결사 반대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좌익, 우익 모두 네, 반탁을 네, 표명을 했다가 좌익이 얼마 후에 네, 지지로 네, 정반대의 그 입장을 정반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입장에 네, 전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좌익과 우익의 생각이 정반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양보가 네, 안 되는 그 생각일수록 점점 더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네,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된 겁니다. 연도 바뀌었어요. 연도 바뀌어서 네, 46년 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네, 장기간의 그런 어떤 미소 공동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네, 이 미소 공동위원회 바로 이때 열린 거는 바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소련의 입장과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전혀 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 임시정부를 구성을 할 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의도는 뭐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는 여러분 우익단체인가요? 아니면 좌익단체인가요? 좌익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의도는 좌익단체만으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서 결국 그것이 정식 정부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한반도를 통째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은 이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지하는 단체건 아니면 반대하는 단체건 무조건 한국 단체는 무조건 다 집어넣어서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소련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합의점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무기한 휴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언제 만나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약도 없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헤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기한 휴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바로 이 미소 공동위원회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3개월간의 회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서로에게 많이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5월 무기한 휴회가 되자 다음 달인 6월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이승만이 바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냐면 지금 무기한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한테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일단 단독 정부를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한만 단독 정부를 만들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 쪽에서도 당연히 정부를 구성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 즉 여러분 두 개의 국가가 생기면서 분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런 발언은 분단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폭탄 선언을 어디에서 했냐면요. 바로 전북 정읍에서 바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승만의 이 선언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정읍 발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좌익과 우익이 모두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발해서 그러면 안 돼.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냐? 왜 분단이냐? 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 달인 7월에 여러분 보세요. 5월, 6월, 7월입니다. 연도는 몇 년이죠? 46년. 다음 달인 정읍 발언 다음 달인 7월에 바로 좌익과 우익이 모두 모여가지고 분단하면 안 되고 이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익의 입장과 우익의 입장을 절충해가지고 3개월 동안 고민한 끝에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발표하면서 뭔가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미국, 미 군정 또한 바로 이 좌익과 우익을 모두 합쳐가지고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미국의 입장과 좌우합작위원회의 입장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때에는 미군정이 이들을 또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맨 오른쪽이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다음 페이지에서는 맨 왼쪽으로 왔어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47년 5월 연도 바뀌었어요. 47년 5월에 다시 한번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리자마자 결렬되고 말아요. 그건 여러분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2개월 전인 47년 3월에 뭐가 바로 발표가 되냐면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외교 선언이 바로 독트린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독트린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해리 트루먼이 발표한 이 독트린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 미국은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교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은 쉽게 얘기해서 바로 앞으로 우리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의 의지를 바로 밝힌 하나의 그 선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그 진영을 향해서 일종의 그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해서 바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냉전 시작이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냉전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과 소련은 함께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바로 독일과 일본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로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놓고 전 세계를 놓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으로 대표가 되는 민주진영과 그리고 소련으로 대표가 되는 사회진영이 바로 그 주도권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비록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매우 치열한 이런 어떤 경쟁과 갈등이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콜드워, 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냉전이 시작이 된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은 적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어떤 합의를 도출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결렬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합작위원회도 이 트루먼 독트린 냉전 시작 이후부터 그 전까지 미 군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가 미 군정이 이제 더 이상 지지를 안 해요. 지지를 처리하게 되면서 점점 더 위축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 47년 7월 달에 장합작위원회의 핵심 가운데 한 분이셨던 몽양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결국 장합작위원회의 장후합작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렬되고, 아무튼 여러분, 미국은 이 한국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47년 8월에 소련한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미국이 소련한테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4자 회담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1대1로 단독으로 만나서 회담을 했더니, 그것은 결렬되었으니까 이제는 미영중소 이렇게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번 4자 회담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소련이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소련이 이렇게 거절을 하자 결국 미국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한국 문제를 넘기게 되냐면 바로 유엔한테 한국 문제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바로 그 주제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유엔에 한국 문제를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한국 문제를 바로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이 유엔이 고민한 끝에 47년 11월, 그러니까 2개월 후에 유엔 총회에서 고민한 결정의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유엔의 결정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상황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바로 임시정부하고 그리고 이 신탁통치 이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마라. 임시정부도 아니고 신탁통치도 하지 말고 일단 총선거를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한반도 모두 총선거를 해라. 여러분 총선거는 대통령 선거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인가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뭐라고 그러죠? 대선이라고 그러죠. 대선은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것이고 총선은 뭘 말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그 뽑힌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회를 구성을 해라. 그게 최초의 국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갖고 그 만들어진 헌법에 근거해서 바로 국가를 수립하라. 그러니까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미군과 소련군은 모두 미군정, 소군정 그만하고 한반도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일련의 바로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국회의원도 뽑아야겠죠.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는 단 한 번도 민주적인 선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거 잘 서툴 것이다. 그래서 선거 도우미, 그러니까 선거구 나눠주고 또 뭐 선거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그 절차를 가지고서 선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 겸 그리고 또 민주적인 선거가 되도록 부정선거가 안 되도록 감시를 하는 선거 도우미 겸 감시단을 이제 파견해주자라고 하는데 또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거 도우미 겸 감시단은 이름이 뭐냐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닌 그 중립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3국, 네, 그런 어떤 그 나라들의 대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로 이런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엔 총회에서 임시위원단의 파견이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임시위원단이 정말로 온 거는 다음해인 1월 7일이에요. 48년 1월 7일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었던 바로 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중립국, 그러니까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닌 제3국의 그런 어떤 나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호주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또 엘살바도르 또 인도와 같은, 그러니까 어느 쪽,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쪽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국과 소련의 중간적인 그런 어떤 공정한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방한을 했어요. 먼저 서울을 방한을 했죠. 들어왔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정말 우리가 모두 열렬히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남한 쪽에서는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아주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38선을 넘으려고 했을 때 이때 북한은 이들의 이들이 38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를 거부합니다. 막아요. 그래서 결국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남한에서는 성공적으로 환영받으면서 일을 끝냈는데 북한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유엔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귀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당연히 유엔에다가 상황을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남한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선거하는데 문제가 없어졌는데 북한이 지금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자 유엔에서는 그렇다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일단 총선거를 실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당연히 내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결정이 나올 게 뻔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잠깐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잠깐 그러면서 내가 한번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때 바로 발표한 글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 읍고함? 울면서 고한다라는 뜻이에요. 울면서 고한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글. 나는 통일된 조국을 만들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 수립을 하는 데에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멋진 글을 바로 발표하시면서 바로 이때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 그래서 만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남북 협상을 바로 북쪽에다가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 유엔 쪽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김일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유엔은 혹시나 하면서 2주 정도 기다려요. 2주 정도 기다리다가 한 보름 정도 기다리다가 역시나 하면서 보름 후에 약 2주 정도 후에 바로 발표하려고 했었던 두 번째 결정을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두 번째 결정,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일단 총선거를 실시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여러분, 남한이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해서 남한만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도 정부를 만들겠죠. 그래서 한반도 안에 두 개 국가가 생기는 분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유엔 소총회의 결정은 분단을 지시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어떤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어떤 그런 그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우선은 4월 3일 바로 무슨 도죠 여러분? 어느 섬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제주도 4.3 사건. 이게 바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이때 북한 쪽에다가 남북협상 제안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김일성 등 북한 쪽에서 그 다음에 바로 움직임이 와요.
그래서 소총의 결정 그 이후에 바로 김일성이 새로운 역제안을 합니다. 만나자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드디어 남북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적 연석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는 바로 줄여서 남북협상. 이 남북협상이 바로 평양에서 바로 개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국, 김규식 등 우리 남측의 대표가 바로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남북협상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다 할 만한 성과 없이 결국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 48년 10월 19일이 되겠어요. 제주도 4.3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에 여수 순천 지역에 이 제14연대라고 하는 군대가 제주도의 그 주민들을 제주도의 그 민간인들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바로 이 14연대한테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주민들을 전부 다 진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니까 이 군대, 여수 순천의 이 군대가 이승만 정부의 이 명령에 항명하면서 잠시 여수 순천 지역을 장악했던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반대운동,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은 있었으나 결국 총선거를 막지는 못했죠. 그래서 5월 10일, 48년 5월 10일에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5월 10일이어서 이것을 바로 50총선거라고 하고요. 그 총선거에서 바로 남한에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헌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집이 된 바로 이 제1차 이 국회가 최초의 국회가 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다라고 해서 이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하고 이 제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바로 그 재임 기간이 임기 기간이 바로 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헌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한 날, 그 날이 바로 7월 17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기념을 하는 7월 17일 제헌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최초의 헌법, 바로 제헌헌법은 정치 형태를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각제로 할 것이냐 굉장히 갈등을 빚다가 결국 대통령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직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간선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직선은 직접 선거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온 국민 가운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자가 모두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바로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을 찍고 그리고 투표함에 집어넣는 투표권자가 모두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직선이고요. 그리고 국민 가운데 일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선거한 것이 바로 간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직선이 아니라 간선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만 간접 선거를 했느냐? 바로 여러분, 어디에서 간선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국회의 간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대통령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선에서 누가 뽑히게 되냐면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이 대통령 이승만이 48년 8월 15일 광복절의 날짜를 맞춰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북한 쪽은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에 얼마 안 있어 9월 9일에 북한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되면서 결국 두 개의 정부가 남한의 민주주의 정부와 북한의 사회주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바로 분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미소 군정기의 전체적인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순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소 군정기의 순서를 우리가 쭉 한번 봤는데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순서를 여러분 잘 잡으시면 네, 충분히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좋은 답을 네,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20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인 제21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